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춘천국제물포럼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과 관이 함께한 한강권역 물안경 모니터링단의 활동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모니터링단 위원장인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에게 이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춘천에서 제1회 춘천 조각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 소식 춘천 조각심포지엄 김수학 운영위원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에선 최동철 스포츠대 기자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춘천 국제물포럼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러 분야의 물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하천 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토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민과 관이 함께한 한강권역 물안경 모니터링단의 활동입니다. 이 모니터링단의 위원장을 맡은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과 우리 지역 하천과 한강권역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민관이 공동으로 한강권역 물안경 모니터링단을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민간이 공동으로 물안경 모니터링단을 꾸렸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한강에서 취수된 물이 수도권 2,500만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취수된 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남한강에 그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변화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그런 입장 차이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예. 그런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물안경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셔서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물안경 모니터링단은 전문가분들, 학계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유역청,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곧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 10회 10회. 수질과, 예. 그 다음에 연 2회 퇴적토를 채수 아니면 채태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 2회 어디에서요? 지금 크게 북한강과 남한강 영역인데요. 예. 이제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댐 하류에서 팔당댐 115km 구간에서 예. 11개 지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천댐 하류 구만교 지점하고 신매대교, 뭐 소양 1교, 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경안천 합수부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류 구간이 한 7개 지점, 그다음에 지류하천 구간이 4개 지점에서 11개 지점을 진행하고 있고, 네.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강 사업 이후에 변화를 좀 관찰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예. 당시에 보가 건설됐던 강천보 상류에서부터 이포보 하류까지 약 28km 영역이고요. 구간으로는 약 7개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 1년 동안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한 1년 지금 9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째. 참 네. 궁금합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상수원 지역이라서 화천과 춘천 등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한강 권역의 물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살펴보신 거잖아요.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다행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호한 상태다. 다행이네요. 예. 네네. 아무래도 이게 그 수도권
인구가 2,500만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네.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나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그 제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시지만 좀 네. 그런 부분들을 감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서 수질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일부 이제 지점에서 이제 뭐 수질 용어로 따지면 뭐 총유기탄소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뭐 그런 실험 방법인데요. 네. 일부 지점 뭐 아무래도 춘천 권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함유가 되는 공지천의 약간 수질이 네. 좀 안 좋은 것. 예. 그다음에 이 북한강 상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댐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의암댐 하류 지점에서 네. 일부 특정 시기에 뭐 유해 남조류가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일부 한 시기에 그 고농도 냄새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댐 하류에도 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나 네. 크게 수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 물포럼에서는 이번 모니터링단의 그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그 격려도 해주시고 네. 지적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창구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뭐 방금도 제가 이제 그 수질과 뭐 이런 그 강의 퇴적토 이런 변화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연구 조사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본류하고 일부 지천의 합수 지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네. 실제로 이 하천이나 강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주로 지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천에서 조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지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좀 연계관계를 하면서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제안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까 공지천의 수질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 강원 지역 하천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보통 녹조를 말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저수온기에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농도 맛이나 냄새 물질 발생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으로 의견이 좀 나온 것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일단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하천의 수질을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도시가 이제 워낙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하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배출원들을 명확하게 이게 확인해 본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던 부분들은 월 1회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영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정확한 좀 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해 남조류라든지 고농도 만냄새 물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좀 특정 시기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면서 공지천과 의암댐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뭐 전문적으로 원인 파악이 되려면 인력과 또 예산이 또 따로 또 투입이 돼야겠죠. 네네. 아, 이제 예. 이런 좀 성과로 해서 네. 지금 수정공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네. 지금 현재 유해 남조류하고 고농도 만냄새 물질들의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현재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네네.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겠는데요. 네네. 앞으로의 이 모니터링단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초기에 설계를 한 것이 일단 한시적으로 2년을 좀 운영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2019년 연말에 활동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은 예. 아주 그동안 이런 그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어서 네. 지금 저희들이 한 10월 31일 날 저희들 심포지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 모니터링단의 활동 성과들을 좀 공개를 좀 하고 예. 그다음에 관련 사회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속에서 저희 모니터링단 활동이 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그 민간 거버넌스 툴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내용을 좀 보완하고 방향성들을 조금 더 보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심포지엄과 함께 관련한 계획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권역 물안경 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해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조각을 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각 작품을 보는 일도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 모여서 조각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23일부터 3주 동안 춘천에서 제1회 춘천 조각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이 소식 춘천 조각 심포지엄 김수학 운영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으로 열리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입니다. 우리 지역 춘천에서 이렇게 조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도시는 그 문화예술 특별시 춘천을 지향하며 여러 문화 장르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하면 우리는 박수근, 이중섭, 그리고 권진규 조각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춘천 보통학교를 졸업한 권진규를 위대한 조각가로 키워낸 춘천은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조각가를 다양한 감성으로 키워낸 도시입니다. 네. 춘천 도심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시민의 생활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네. 하나의 움직임으로 조각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조각 심포지엄은 일정한 주제를 여러 명의 조각가가 각자의 감성과 방법으로 작품화하는 것으로 선정된 작가의 작업 과정 전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그 도시에 선택된 장소에 연구 설치하는 형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조각 심포지엄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작가에게는 예술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그리고 해당 도시에는 품격 높은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번 심포지엄에 지역 작가들도 참여를 하나요? 예, 30%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혹시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예, 9명 작가들 모두가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족적을 남기고 계신 분들이라
어느 한 작품만 선택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작업 이력과 춘천이라는 장소성에 적합한 작품, 그리고 주제에 대한 통찰 등이 주요한 항목이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는 작품과 작가가 선정되었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모든 작가들의 작품을 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시네요. 네. 예. 조각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좀 느껴지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과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조각을 비롯한 예술 작업 과정을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네. 더 깊이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러한 예술 심포지엄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과정을 알게 되고 한 예술가의 성장을 지켜보신다면 예술 작품을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즐기시게 될 것입니다. 네. 또한 도슨트, 즉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게 되고 예. 주말에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그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조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나 보네요. 도자기라든가 예. 패브릭, 목공예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요. 체험 프로그램이 또 주말에는 마련이 되는군요. 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 춘천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올해는 지역을 배려하는 전국적 행사로 첫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내년에는 춘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이라는 완전체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이 예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걸출한 9명의 조각가들이 열정이 펼쳐지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의 현장에 춘천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춘천 조각 심포지엄의 김수학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고 있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요, 황희찬, 이강인 선수가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 속에 시작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는 월드컵 축구만큼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1억 명 이상 되고요. 상금이 말이죠. 네. 1,075억이 있단 말이죠. 네. 자,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인 그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 연맹에는 32개 팀이 출전하게 되어 있어요. 네. 8개 조로 되어 있고 4팀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조 상위가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은 B조에 속해 있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하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라는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경기가 어제 있었어요. 네. 어제 있었는데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지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기용하지 않았어요. 네. 팀은 2대2로 비겼는데 후반 한 23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포체티노 감독은 그 쉽게 2-1골로 생각해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라멜라 선수를 갖다가 결국은 그 전반에 기용하지 않고 결국은 생각보다는 비기는 바람에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일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25일에 또 이제 리그컵 경기도 있다 보니까 아마 포체티노 감독이 주전인 손흥민 선수의 체력 문제 때문에 아마 기용을 하지 후반에 기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네. 결과는 좋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들에게 쓴소리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찰즈 브루크에 뛰고는 황희찬 선수, 네. 그 벨기에의 그 행크라는 팀과의 경기에 팀이 6대2로 이겼어요. 이건 네. H조에 속해 있는데, 야, 이때 황희찬 선수가 한 골에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홀란드라는 선수가 3골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가 언론으로부터 1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요. 지금 맞아요. 그 황희찬 선수는 나이가 23살이고 키가 1m 77, 별명이 황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유럽 축구에 17명이 뛰고 있는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 네. 의정부 출신인데 아주 뭐 활약이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18살. 이 선수가 참 고민이 많았죠, 고생이. 왜냐하면 그 전에 감독이 토랄 감독이었는데 그 구단주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할 선수니까 계속해서 기용해라 하는데도 이 토랄 감독이 그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잘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토랄 감독을 해임시키고 그 셀라데스라고는 스페인의 21세 감독했던 분을 갖다 감독을 앉히면서 어제 첼시와의 그 이 경기에 결국은 그 한 몇 분 뛰지 못했습니다만은 한 5분간 뛰었습니다만은 기용했다는 거, 네. 뛰게 했다는 거, 이거 큰 의미가 있으니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우리나라 태극전사 3명이 경기장에 뛴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투톱으로 선발이 되면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왜 이 이번, 황희찬 예. 선수가 포지션이 말이죠. 키는 1m 77, 그 손흥민 선수 1m 83입니다. 네. 지난번 그 우리가 벤투 감독이 그 조지와의 평가전에서 윙백으로 놓았단 말이죠. 그랬죠. 아니 저 황희찬 선수가 저 스트라이커인데 투톱으로 갔다 왔는데 윙백이니까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우리 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그 예선 첫 번째 경기 우리가 2대0 이길 때 그때는 또 그 조지와의 평가전에서 그렇게 활약이 없으니까 네. 아예 그 벤치에 앉혀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제가 보기엔 제일 지금 그 유럽에 쓰고 있는 선수 가운데는 제일 골을 많이 넣고 공격 포인트가 지금 10개니까 네. 4골에 도움 6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 제일 좋으니까 자 다음 달 10일에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스리랑카를 불러들여서 두 번째 아시아 예선전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10월 15일에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북한과의 경기가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투톱에는 그 황의조 선수하고 김신욱 선수가 있잖아요. 또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자 황희찬 선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 위치가 포지션 놓고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어렵군요. 자, 그리고요. 강원FC 축구팀이 모레 일요일에 울산현대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강원FC가 요즘 괜찮아요. 잘하죠. 지금 지난번 9월 15일 춘천에 있었던 그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죠. 네. 근데 관중이 3,000명밖에 오지 않아요. 아유, 야, 지금 그 강원FC가 지금 12개 팀 가운데 4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명문팀 만들자 해가지고 뭐 강원도 내 그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말이죠.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도와주고도 있는데 네. 관중들이 몰리질 않아요. 예. 이게 좀 걱정인데 그 오는 2일 그 9월 22일 그 5시에 원정 경기입니다. 저 울산현대가 지금 2위예요. 1위가 이제 전북현대고 네. 2위가 울산현대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약에 강원FC가 울산현대를 잡으면은 이건 또 아주 파문이죠. 3위가 FC 서울인데 지금 승점이 50점이고요. 예. 강원FC가 승점이 45점이에요. 네. 5점 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대구FC인데 42점이란 말이죠. 네. 6위가 수원이고 39점. 자, 뭐 강원FC가 그 울산 현대만 잡으면은 네. 말하자면 예상했던 그 2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그 3위만 차지하면은 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그 출전권이 리그전에 있고. 출전할 예. 수 있는 티켓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에서 그 이 원정 경기 일요일에 있을 울산 그 현대와의 경기에 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24일부터 도쿄에서 여름철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지금 이란 테안에서 아시아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그 16개 팀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제 8강전 준준결승전에서 인도를 3대1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4강에 진출했어요. 예. 그래서 이란과 대만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하게 됐거든요. 이번 대회 8강까지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임동훈 감독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남자 배구 선수들 아주 네.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여자 우리 대표팀은 지금 일본 요코에서 여자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역시 우리가 지금 힘드네요. 러시아한테 0대3으로 졌고요. 네. 우리가 지난 19일 그 카메룬을 3대5로 잡긴 했습니다만 어제 네. 지금 2승 3패예요. 예. 우리가 여자 배구가 오히려 남자 배구보다는 역대 올림픽에서 성적 좋아했거든요. 76년 모스크 그래요?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동메달을 따냈던 우리 여자 대표 선수들인데 네. 요즘 외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말이죠. 네. 역시 힘이라든가 그 신장에 밀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신없는 한 주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과 주일에 차분히 정리하시고요.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